네, 소개받은 조기현이라고 합니다. 네, 북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긴 했는데, 제가 어떤 내용을 좀 준비할까 하다가 조금 책에 있는 내용은 책을 읽으면 되고, 그 근저에 이런 책을 쓰게 된 어떤 맥락, 그게 이제 사회 구조적인 변화도 있을 테고, 그리고 어떤 사회가 어떤 바뀌는데 동력이 될 만한 어떤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양은 좀 많고요. 조금 그러나 한 1시간 안에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책을 읽으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책 읽으신 분? 아직 못 읽으셨군요. 읽으셨어요? 아, 네, 그러면 두 분은 읽으신 거죠? 책을 현장에서. 반쯤 읽었습니다. 반쯤 읽으셨군요. 다 읽으셨네요, 거의. 네. 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영님, 김정희님도 읽어주셨다고. 마지막 장 남으셨군요. 네, 마지막 장도 아직 마지막 장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이야기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은 이제 새파란 돌봄 책을 얘기하기 전에 사실 이 전작을 조금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전작은 이제 아빠의 아빠가 됐다라는 책을 제가 썼습니다. 옆에는 제가 비슷한 문제의식을 네, 아빠의 아빠가 됐다 다 읽어주셨다는 분이 계신데요. 네, 전작이 좋아서 새파란 돌봄까지 읽으셨다고 합니다. 네, 아빠의 아빠가 됐다는 제가 이제 20살 때부터 아버지가 쓰러졌고 한부모 가정이어서 아버지를 돌봐야만 되는 뭐 생계부터 시작해서 돌봄 모든 책임을 혼자 이제 다 지게 되는 상황을 한 8년 동안 겪으면서 그 상황들을 한번 좀 이렇게 되짚어보자. 한번 이 문제를 나 개인이 불행이나 이런 것으로 좀 감당하기보다 사회적 문제로 한번 확대해서 생각해보자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복지제도 앞에서는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리고 어떤 질병이 한 사람이 아플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좀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아빠의 아빠가 됐다는 요 책에 거의 2탄이냐 이런 질문을 가끔 받는데요. 2탄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일종의 영화 용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리부트. 많이 들어보셨죠? 리부트. 제가 처음부터 기획한 책은 사실 이런 책이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덧대보면 나오는 어떤 성찰의 지점들, 더 이야기해보고 더 확대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어서 이런 새파란 돌봄 책을 먼저 구상했지만, 그 당시에 사실 사람들 만나는 게 정말 쉽지 않았어요. 가족이 아프고 그 돌봄 내가 온전히 다 짊어지고, 거기서 가난 혹은 내가 이제 뭐 진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런 것들이 뭔가 감추거나 이 사회에서 드러냈을 때 약점이 되는 사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바탕이 없구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 나부터 좀 솔직해져 보자, 나부터 좀 이렇게 가감 없이 써보면 좀 많이 부끄러운 것도 있고 숨기고 싶은 것도 있고 이런 것까지 쓰면 사람들이 날 욕하지 않을까라는 것도 많지만, 그런 것들을 좀 써보자라는 계기로 아빠의 아빠 됐다를 썼고, 새파란 돌봄을 그 다음에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아빠의 아빠가 됐다를 썼던 분들이 뭔가 아빠의 아빠가 됐다 읽었던 분들이 연락이 오거나, 혹은 내가 아빠의 아빠가 됐다는 책을 썼는데 함께 좀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연락을 하기 좀 더 수월해진 거죠, 환경이. 이미 이제 저라는 저자 자체가 청년이고 남성이고, 아픈 사람을 뭐 육아 정도는 이야기해 볼 수 있을 텐데 아픈 사람을 돌본다? 라는 것에는 그렇게 뭐 가까운 대상은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좀 전반적인 흐름에서 이 청년 돌봄을 대부분 이제 중장년층의 아픈 부모를 돌보면 시작할 것 같고, 그리고 여성들이 어떤
대부분 돌봄을 이상적으로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거에 대한 압박도 더 많이 느끼는 상황에서 남성이 돌봄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단순히 여성의 목소리를 빼앗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징후적인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청년 남성 돌봄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런 전체적인 이야기도 좀 한번 이 이야기를 하는 내내 고민거리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은 이제 새파란 돌봄에서 이 새파란 돌봄이라는 의미를 제가 두 가지 의미로 썼는데요. 하나는 이제 새파랗다라고 하는 그냥 젊은 혹은 어린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새파랗다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띄어서 새파란, 새로운 파란, 어떤 우리가 이전에 돌봄을 바라보던 관점이 뭔가 좀 더 다른 길로 향해야 되는데, 새로운 흐름이 생겨야 되는데, 이런 고민들이 있어서 새로운 파란을 두 번째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왜 새파랗다이냐, 그리고 왜 새로운 파란이 될 수 있느냐, 새파랗다가 이런 연결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화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첫 책 서문에 썼던 내용인데, 근본적으로 계속 이제 가지고 가는 질문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혼자 아버지를 돌보면서 아버지를 좀 버리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또 아버지가 기본적인 필요만 충족하면서 생존만 하지 않으면서 좀 삶을 관리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삶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라는 고민이 가장 컸고요. 이게 대부분 가족 돌봄을 하는 사람이 어쩌면 양자택일, 내가 희생을 하거나 혹은 한 사람을 돌봄의 사회화라는 이름으로 시설이나 병원이나 완전히 떠맡기고 내가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이 양자일택의 상황밖에 없는 상황에서 좀 내가 아버지도 원하는 삶을 살고 아프더라도 나도 내가 돌보더라도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이 이 질문에 좀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새파랗다라는 표현으로 대표되는 젊은 케어러, 어린 케어러들이 어떤 양상으로 등장하고 있는지 한번 전체적인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책에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렸지만 일단은 영케어러 용어는 이제 많이 좀 알려졌습니다. 좀 영케어러는 만성적인 질병이나 장애, 정신적인 문제나 알코올이나 약물 의존 등을 가진 가족을 돌보는 18세 미만의 아동이나 젊은 사람을 가리키고요. 보통 18세 미만이나 아니면 초기 청년이라 그래서 만 24세까지 국가별로 기준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겪는 어려움은, 구체적인 양상은 어쨌든 진로 이행을 해야 되는 시기이고, 남들처럼 뭔가를 배우거나 어떤 시도하거나 어떤 실패할 수 있는 계기를 가져야 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가족 돌봄도 떠안고 더 나아가서 생계 부양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진로 이행 가족 돌봄 생계의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으니까, 근데 이 문제를 돌아보면 만 18세 미만만 겪는 건 아니죠. 지금 한국 사회에서 청년 문제라고 호명되는 것은 어떤 자립을 할 수 없고 진로 이행과 생계의 부담이 점점 더 늘어난다라는 거니까, 실제 일본에서는 나이 포괄을 좀 넓게 해서 영케어러, 영어덜트 케어러, 청년 케어러라고 호명하는 용어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실태조사 결과인데, 당연한 거지만 공부하거나 숙제를 할 시간이 없다. 그리고 많은 부분 집안 사정상 진로를 변경한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쌓여서 가족 돌봄을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자립이 요원해지고 뭔가 불안정한 노동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 나온 국제입법조사처의 자료에서는 국제 비교에서 영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돌봄 이야기할 때 많이 참조하는 나라가 영국 아니면 일본인데, 영국은 영케어러 이 문제에 대응하는 상황 자체가 가장 잘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다라고 해서 2단계로 했고, 한국은 무반응 국가에 속합니다. 7단계로 분류가 됐고, 근데 실제 규모가 한국은 이제 3월 말이나 4월 초에 실태조사를 시작할 거고 5월에 발표 예정이라고 하니까 어떤 규모인지는 대충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국제 비교상 보면 청소년 인구의 5%에서 8% 정도가 가족 돌봄을 주 돌봄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보조 돌봄자, 뭐 형제가 아프거나 형제가 어리거나 막 하는 것까지 부모가 돌봄을 주로 하긴 하지만 부모가 이제 뭐 한부모일 시에는 돌봄도 하고 가정에 이제 생계부양도 하니까 그런 것까지 보조하는 역할까지 다 포함하면 보통 장려라는 이름으로 많이 했던 것까지 포함하면 5% 6%가 될 거고, 한국은 그래서 이제 좀 청년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청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의 청년을 이제 만 34세까지 규정하고 있어서 연령 구분을 청소년과 그리고 만 19세와 34세 이렇게 나눠 가지고 청소년, 청년 구분을 이제 실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설명을 길게 드린 이유는 요것도 제가 설명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마지막만 설명하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문제를 기존의 중장년 여성들이 주로 겪었던 가정 내 돌봄 문제를 청년으로 갑자기 새로운 국면에 확 다 바뀌어버린 게 아니죠. 이 문제는 긴밀하게 기존의 돌봄을 얼마나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 왔느냐가 결국엔 가족 규모가 축소되고 해체되고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 변화와 맞으면서 그대로 그 여성들이 받던 불이익의 형태가 청년들한테 사실 전가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떤 돌봄 안에서 어떤 목을 이렇게 나누거나 어떤 화제를 전환해서 어떤 기존의 돌봄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았던 중장년 여성, 노인 여성에 대한 어떤 이슈를 잠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게 적극적으로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가, 혹은 이 청년 케어러 문제가 진짜 딱 청년들만 겪고 있다라고만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언술이나 그런 정책의 시행이 문제인 것이지, 이 자체가 뭐 결코 이 자체의 이슈가 여성들의 돌봄 부담을 지었던 것을 어떤 평가절하 한다고 오히려 주목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하는 방향은 아니다. 근본적으로 돌봄에 대해서 총체적인 성찰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뭐 그냥 이제 그 보편적인 인구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가져온 건데요. 그냥 이제 가족 부양 위기라는 것에 대한 성격, 사적 돌봄, 공적인 어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사적 돌봄에서 어떤 부담을 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2017년에 발표된 자료인데, 뭐 갑작스러운 질병,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이 세 가지 조건이 가장 많은 그런 가족 부양 위기의 형태이고, 연령층도 사실 우리가 예상했던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50대, 60대, 40, 60대가 가장 많지만 20대, 30대의 수도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30% 정도의 비율, 30%가 넘는 비율의 인구 수가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갑작스러운 질병, 부모 부양의 어려움, 가족 경제적 어려움이 세 가지가 사실은 우리가 익히 최근에 알고 있던 사건에 다 중첩돼 있죠. 우리가 강도형 사건이라고 많이 듣고 있는 22세 청년이 아버지 부양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결국엔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 우리가 사실 모든 인구가 겪게 되는 상황을 단적으로 가장 압축해서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거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세대, 성별을 넘어서서 이 기존의 돌봄을 우리가 대해왔던 방식에 대해서 성찰하지 않으면 더 위험해진 시기이고, 이제 돌봄에 의한 불이익이나 불평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시기를 모두가 돌봄을 할 수 있는, 모두가 돌봄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합의를 할 수 있는 시기로 보면 어떠냐. 오히려 우리가 돌봄 사회라는 게 저 멀리 있는 어떤 구호가 아니라 청년들도 돌봄을 하게 되는 인구 구조 변화도 있고, 더 이상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릴 건데, 남성도 돌봄 인구로 많이 편입되고 있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제 세대와 성별을 뛰어넘어서 모두가 돌봄자가 될 수 있는 시대를 좀 구상해 보면 좋겠다. 그리고 그 구상을 위한 아이디어들을 몇 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청년 돌봄 이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청년 돌봄이라는 이슈가 새로운 어떤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전혀 다른 성격의 대립이 청년들이 돌봄을 한다라는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청년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뭔가 도전하고 생산적인 시기이고, 뭔가 계속 투자를 받고 뭔가 이뤄내야 되는 시기이고, 경력도 쌓아야 되고 이런 시기인데, 우리가 돌봄이라고 한다면 네, 질문은 이따가 같이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은 이제 비생산적이고 어떤 손실이고 손해이고 어떤 생산력의 손해이고 어떤 불이익, 경력 단절이란 말로 대표되는 것처럼 우리가 청년기에 이뤄내야 되는 것과는 정반대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산으로 대표되는 것과 재생산으로 대표되는 것의 사실 갈등, 이게 대립은 사실 우리가 자본주의에 들어서면서 돌봄이 받아왔던 취급 전체에 돌아보면 이런 두 가지의 가치가 대립하는 게 있었다라고 여기 화면에 띄운 정치 철학자 낸시 프레이저가 얘기합니다. 범주투쟁이라 그래서 한 사회는 생산 영역과 재생산 영역의 가치를 투쟁하면서 어떤 범주를 재조정하면서 그 사회를 유지하게 만든다라고 하는데요. 요 설명은 넘어갈게요.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해볼 수 있는 질문이 이런 것 같습니다. 청년이 돌봄을 하네? 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 청년이 돌봄을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당한 일이고, 일종의 부모가 방임을 하거나 학대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라는 이 아동 권리 측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될 텐데, 우리가 돌봄이라는 것을 어떻게 가치를 정의하는지, 이 사회의 필요를 어떻게 우리가 합의하는지에 따라서 이 질문이 청년 돌봄을 바라보는데 큰 어떤 프레임의 전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돌봄을 생산력 있는 사람은 생산적인 일을 해야지 라고 하는 돌봄을 하지 않아도 좋은 사회가 좋은 사회인지, 아니면 돌봄을 해도 그것이 손해보지 않고 어떤 사회 참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돌봄이라는 게 불행이 혼자 이제 고립되거나 다 감당할 수 있는, 불행하지 않는 사회, 돌봄이나 질병을 하나의 불행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렇게 제한된 사회가 그런 제한된 사회를 벗어나는 게 좋은 사회인지 한번 이 청년 돌봄이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면 이런 거겠죠. 이제 돌봄자를 한 불쌍한 존재이고 사회적 약자로만 볼 거냐, 혹은 어떤 공동체를 유지하고 사회적 가치를 수행하는 존재로 볼 거냐라는 두 가지 질문을 좀 같이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봄을 청년들도 하니까 오히려 이것을 잘 인정하고 이게 불이익이 되거나 피해가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고민하자. 근본적으로 돌봄을 우리가 어떻게 취급했는지 고민하자라는 게 이제 제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흐름인데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 보통 돌봄을 어떤 가족 내에서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조직하는 방식 중에 이런 모델을 우리가 어떤 비전으로 사적인 돌봄을 수행하는지 모델을 하는 것을 비전을 3가지 정도를 또 낸시 프레이저가 제시했는데 이것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보편적인 생계부양자 모델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돌봄을 하면서 사회참여의 불이익을 얻었고 경력이 단절됐던 여성들, 그리고 지금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청년 돌봄자들,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보편적인 생계 부양자가 될 수 있게 어떤 취업 지원을 하고 국가가 어떤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개인이 어쨌든 여러 사회 서비스나 어떤 복지 상품을 통해서 그 돌봄을 해결하게 하는 방식이 이제 보편적인 생계부양자 모델일 테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동등한 돌봄 제공자 모델이라고 해서 요건 이제 주로 서유럽 쪽에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돌봄 수당이나 혹은 돌봄자에게 연금을 준다, 어머니 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연금을 준다거나 하면서 그 경제적인 가치나 사회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을 해주는 것. 근데 여기에 그 근본적인 한계는 조금 여전히 돌봄이 그냥 공적인 활동보다는, 다른 생산적인 활동보다는 좀 덜 가치 있는 것이라는 합의가 좀 있어서 동등한 돌봄 제공자 모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국제적으로는 사실 지구상에 존재하진 않지만 낸시 프레이저가 마지막으로 제시한 비전은 보편적 돌봄 제공자 모델입니다. 모두가 돌봄을 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는 어떤 세계를 구상해보자 라는 것이고요. 현실 예로 들자면 아동 돌봄만 예로 한번 들자면 스웨덴을 많이 듭니다. 보통 어쨌든 라떼 파파. 네네.
그 어쨌든 남성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하는 것. 근데 우리한테 난제는 그러면 성인 돌봄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 같아요. 아버지로서 남성의 돌봄을 강화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이제까지의 상상력으로, 그럼 성인 돌봄에서 남성들의 역할을 강화한다라는 건 또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는 이전까지 우리가 하지 않았던 상상력이 필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이제 이 아들이 부모를 간병한다는 것을 책에서도 많이 인용하기도 하고, 이 책이 엄청 많은 아이디어를 주기도 한 것 같아요. 일단 이 책은 어떤 맥락에서 나왔냐면, 일본에서 이제 부모 돌봄이 며느리 중심이 아니라 좀 친자녀 중심으로 문화도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어느 정도 있는 중장년 남성들이 부모를 돌봄을 병행하다가 은퇴하는 상황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보고, 이제 사회 심리학자가 남성이 하는 돌봄의 성격과 이제 돌봄이 행할 때의 남성성, 기존에 누구를 돌본다기보다는 어떤 보호하는, 아우르는 역할을 했고 지휘하는 역할을 주로 했던 남성들이 돌봄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나라는 걸 좀 보고 있는데요. 한국도 뭐 이 정도 집계되는 것은 2011년 자료에 보면은 남편이 돌봄을 하는 경우가 19%, 아들이 하는 경우가 한 13.5%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케어러도 마찬가지로 가족 규모가 축소되고 형제 수가 줄어들면서, 사실은 뭐 기존에 여성들이 주로 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냥 저처럼 남성 혼자만 있어서 남성이 하게 되는 돌봄의 양도 사실 이제 뭐 곧 나오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인지 한번 추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 남성 성인들을 돌봄을 하고 그 돌봄을 모두가 고르게 나눠지게 하느냐, 이런 고민들이 사실은 부재합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지위가 있는 남성이 가정 내 돌봄을 한다라고 마음 먹는 게 개인의 계기가 아니고, 사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은 난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이를테면 뭐 대통령이 갑자기 한 일주일만 나 돌봄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사회에 대해서 상상이 아직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봄을 하겠다고 하는 남성을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실제로 돌봄 현장에 가면은 남성 보호자들을 만날 때마다 제대로 돌보고 있나? 폭력을 행사하는 건 아닌가? 누가 상담할 사람, 얘기할 사람은 있나? 어쨌든 중장년 여성들은 돌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얘기할 커뮤니티가 있는데, 남성들은 그게 너무 부재하니까 현장에서조차도 많이 돌봄 남성 보호자를 보면 불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28명 정도 질적 인터뷰를 통해서 남성 돌봄자들의 상황을 보니까 특징을 이 사회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성들은 간병을 과제 해결형으로 하더라. 어떤 감정이입을 하기보다는 일종의 일을 하는 것처럼 간병을 한다는 그 사실 자체에 주목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차갑다, 어떤 배려심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심리적인 거리감도 둬서 소진되지 않고, 이 사람도 뭔가 이 상황에 대해서 돌봄을 받으면서도 이게 어떤 수치스럽거나 하지 않게 그냥 일 자체로서만 이렇게 수행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사실 이제 어떤 지휘를 하는 남성성, 혹은 뭔가 일이 되게 이끄는 어떤 보스로서의 남성성이 돌봄을 잘할 수도 있다. 어쩌면 타인을 더 배려하는 방식으로서 이런 발전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많이 뭔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도 돌봄을 해야 될 때 돌봄을 하고 싶다 라는 어떤 결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를 남성 돌봄의 특징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우리도 스스로 여기도 우리 다 이제 중장년 남성들, 사회적 지위가 아주 네, 있는 남성분들이 현장에 많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내가 부모를 돌볼 때는, 직접 간병을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조금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파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저희 이제 네트워크 리에서 시민 정책 플랫폼에서 이제 핵심 사업 중에 돌봄 민주주의 혹은 돌봄 복지 국가에 대해서 집중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돌봄은 결국엔 사람이 수행하는 것이고, 어느 정도 일정 정도 뭐 치매 돌봄 로봇이나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기계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들이 하는 역할도 결국엔 사람이 사람을 잘 돌보게 하게 대체한다기보다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주로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어쨌든 기후위기 시대에 돌봄의 가치를, 탈성장주의자들이 돌봄의 가치를 계속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존의 뭐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서 돌봄을 집중하거나 한다면, 더 기계장치에 기대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게 어떻게 덜 할 수 있는지 좀 고민을 해야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게 돌봄 시민인 것 같아요. 돌봄을 수행하는 것 자체를 하나의 시민으로서 지위를 인정하고, 제도들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원할지의 논의를 좀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돌봄 민주주의를 뭐 한국에 계속 소개하기도 했던 김희강 교수, 조한시 토론토라는 정치학자의 논의를 김희강 교수가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최근 이제 뭐 논문을 보면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그 돌봄이라고 대표되는 어떤 연대라는 것이 어떤 선택이 아니라 어떤 그냥 필수적인 것, 어떤 타인의 취약함에 뭔가 반응하는 것이 일종의 의무로서 작용하는 것이라면, 돌봄을 큰 틀에서 사회 운영의 원리로 우리가 인정해보자. 서로가 의존하고 있다. 독립적이지 않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원리로 본다고 하면, 자유민주주의에서의 어떤 자유, 그다음에 뭐 사회민주주의로 대표되진 않지만 어쨌든 자유와 평등의 어떤 긴장관계가 중요하듯이, 자유, 평등, 돌봄, 이 세 가지 하나의 상부적인 관계로 우리가 좀 세상을 파악해보자 라는 제안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돌봄 시민을 조금 인정하기 위해서 김환 교수가 냈던 이제 아래 제가 참조에 출처에 넣어놨습니다. 아이디어가 함께 돌봄 책임제라고 해서 5가지 정도의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일단 계속 사회 참여에 어떤 불이익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가족 돌봄 때문에 고용에 차별받지 않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차별금지법일 수도 있고, 어떤 임금에 대한 차별이 아니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노동 정책 안에서 풀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돌봄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주는 형태로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보상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봄의 공적 가치를 헌법에 명시하자라는 제안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돌봄 책임 복무제라고 해서 일정 나이가 되면 모두가 돌봄을 어느 정도 종사할 수 있게 하자. 네, 요거는 뭐 어쨌든 우리가 대체 복무제를 시행하는 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뭐 대만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하고 있죠. 그리고 초중등 의무교육 과정에서 이제 돌봄 교육을 시행하자. 그래서 사실 이 돌봄 교육을 시행하자라는 거는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민주시민교육 학교에서 받듯이, 그리고 뭐 사회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뭐 노사협의나 이런 노동에 대한 교육을 받듯이, 우리가 돌봄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돌봄자로서 충분히 자기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돌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네. 제가 이게 책에 담은 건데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적인 어떤 상상력을 위해서 우리가 기존의 대안정책이라고 이야기되던 것, 일자리 보장제, 참여소득, 혹은 뭐 보편적인 기본 서비스 같은 여러 이제 그 학자 집단에서 나오는 이런 아이디어들과 이 구체적인 돌봄 상황을 어떻게 연결할까, 이런 이야기는 책 후반부에 좀 나왔는데 오늘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요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돌봄이라고 하면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아프거나 어떤 취약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직접 돌보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했는데, 한 사회의 구성 원리로서 돌봄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조금 더 넓은 차원의 돌봄, 어떤 상호 의존성을 기반으로 한다던가, 더 멀리 있는
타인에게 응답을 한다던가 뭐 이런 걸 텐데, 최근에 우리가 화두가 되고 있는 어떤 공정성, 능력주의와 돌봄은 또 어떤 관계에 있을까, 이런 고민도 좀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능력주의나 공정성이 어느 정도 어떤 내 능력을 어느 정도 발휘하고 내가 노력을 하면 그것을 내가 온전히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유권에 어느 정도 기반하고 있는 어떤 감각하는 방식, 세상을 감각하는 방식인 것 같은데, 이 방식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점이랄까요? 돌봄과 대치되는 지점은 뭐냐면, 내가 독립적으로 뭔가 수행했다라고 하는 어떤 내가 지금까지 의존해왔던 자원이나 어떤 돌봄받았던 것을 뭔가 배제하고 내 인식 속에 넣지 않게 되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상호 의존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내가 능력을 발휘하는 것조차도, 내가 노력하는 것조차도 무언가 의존했기 때문에, 돌봄을 받았기 때문에 한 것이었나라고 되짚어 볼 수 있는 계기로서 돌봄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돌봄을 저는 뭐 제 경험에서부터 이렇게 풀어나가지만, 돌봄 이론, 정치 어떤 도덕 이론이나 정치 이론으로서 돌봄 이론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페미니즘 쪽에서 시작할 때는 여성들이 왜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않느냐 에서부터 우리가 보통 시작했단 말이죠. 합리적이고 어떤 권리 중심이고 법치를 중요시하고 하는 생각을 남성들이 주로 하더라 라고 하는데, 이제 길리건이라는 페미니스트는 아니다, 보니까 여성들이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더 넓은 지평으로 생각하는 거다. 합리적이고 독립적이고 어떤 권리 중심의 공정, 어떤 정의 관념에 기댄 게 아니라,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몫을 챙기고 이 사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거냐를 넘어서서 왜 이 사람을 소외시키는지, 왜 이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지 같은 것들을 생각한다라는 걸, 뭐 제가 지금 너무 짧게 설명하긴 하는데, 한번 뭐 나중에 관심이 있으시면 돌봄 이론을 좀 보면은 그런 길리건의 어떤 연구에서부터 좀 연역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공정성이나 능력주의 담론과 대치되는 어떤 출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재밌어서 이제 이 장면을 가져왔는데, 영케어라는 책에서는 학교에서 이제 계속 이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제 청소년기에 집에 있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조금 스스로가 내가 그런 모순을 계속 느끼면서 살았다라고 이렇게 한 영케어 증언이 이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돌봄을 지금 상황과 좀 마주했을 때, 구체적인 우리가 한 사람을 돌보는 것을 어떻게 잘 수행할 거냐도 있지만, 사회 원리로서 돌봄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런 지점들도 현 상황과 많이 맞대보면 고민할 지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돌봄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야기에서도 단순히 그냥 사회 운영 원리로서 크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어떻게 민주적으로 가족 내에서 돌봄을 부담할 거냐라는 거에서 사실 출발한 건데, 제가 오늘 이야기를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돌봄을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원치 않게 돌봄을 수행하는 사람을 그냥 떡국물 하나 더 주는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 내에서 어떻게 돌봄을 민주적으로 모두가 고르게 분배할 수 있느냐? 근데 이게 실제로 어떤 가족 내 권력관계 문제를 고민하는 거기도 하지만, 이 돌봄이라는 과업 자체가 분배하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기술적인 면, 어떻게 잘 우리가 나눠질 거냐라는 거는 우리가 진짜 여러 경험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합의 경험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돌봄 교육이 중요한 것도 또 한편에 고민을 계속 하게 되는데, 돌봄 교육을 단순히 의무교육으로서 초중등 교육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일을 하다가 돌봄을 해야 되는 시기에 됐을 때 그런 돌봄을 잘 하기 위한 교육기관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흐름이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커뮤니티 케어가 되려면 공적인 유급 돌봄과 이제 무급 돌봄, 사적으로 하는 돌봄의 균형이 잘 맞아야 될 텐데, 그럴 때 어떻게 돌봄에 잘 진입할 수 있게 그런 모두가
어떤 열린 공간으로서 돌봄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좀 이런 고민이 드는 것 같습니다. 돌봄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 분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 장치들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요즘에 저도 이제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돌봄 수혜자 관점에서 선택권을 늘리는 방식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돌봄 논의를 할 때 사실 이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부분인데, 그 돌봄 제공자 관점에서 너무 과도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공자의 관점을 강화하다 보면 수혜자의 어떤 선택권을 저해하거나 오히려 더 강압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이 더 많이 공유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는 조금 좁혀서 이야기하자면 돌봄 제공자를 인정한다라는 관점이 단순히 돌봄 노동을 했던 것을 사회가 인정하자라는 것을 넘어서 이제 요양원이나 시설에 들어가는 방식도 있을 테고, 유급 돌봄 노동자한테 전적으로 다 맞는 방식도 있을 테고, 가족 돌봄과 유급 노동을 반반 정도 잘 분배해서 돌봄을 받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럴 때 조금 가족 돌봄이나 지인, 가까운 사람을 돌보는 방식을 인정하는 게, 이 돌봄 수혜자가 내가 다양한 선택권을 미안해하지 않고 한 사람에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늘리는 방식에도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좀 요약하자면, 돌봄을 인정하는 게 돌봄 제공자만 인정하자가 아니라 돌봄 수혜자가 돌봄을 받을 때 미안해하지 않고 이 사람을 불이익을 감수하고 나를 돌본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택권의 관점과도 유기적으로 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 부분은 딱 어떤 제도라기보다는 우리가 계속 가져가야 되는 사실 질문인 것 같아요. 돌봄 수혜자, 우리 모두가 결국엔 돌봄 제공자를 인정하는 건 그 누구도 돌봄 수혜자로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라는 전제니까 좀 그런 고민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돌봄을 중점으로 두고 있는 시민단체라고 보면 될까요? 네트워크 리가. 네네. 그거는 아니고요. 혹시 잠깐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인권과 민주주의입니다. 네, 추구하는 네트워크 리에서 추구하는 건 인권과 민주주의이고요. 그것에 네, 거기서 이제 각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서 시민 정책 플랫폼이라고 하는 사업에서 이번에 돌봄 민주주의와 돌봄 국가를 중심으로 이런 연구나 여러 시민 활동을 개진해보자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크게 봐서 이제 돌봄을 같이 돌봄 인권과 민주주의 관점에서 접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맞는데 보완할까요? 네네. 한번 질문이 나온 김에 설명을 더 듣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하고 있는 소연수라고 합니다. 저희 아직 정식 출범을 안 해서 조금 더 소상히 설명드릴 기회가 다음에 있을 건데요. 우리 사회 그리고 전 인류가 지금 굉장히 많은 위기, 전환기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존에 확립되었던 많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패러다임 전반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다시 좀 만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리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거기에는 민주주의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권리와 책임의 관계, 시민사회 어떻게 다 만들어갈 수 있는지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이 돌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오늘 조경 선생님이 너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다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특히 또 코로나 시대에 더 증폭되고 있는 면도 있고요. 앞으로 우리 사회를 돌봄의 원리, 또 연대의 원리에 기초해서 재구성해 간다면 어떤 사회의 모습이 가능할까? 정책적으로, 문화적으로 함께 좀 고민해 가보자라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 상태가 어떠신지 질문이 있어서 이것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고요. 요양병원에 계시고 오미크론 감염이 돼서 아직 연락을 이제 이렇게 자유롭게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코로나 상황이 좀 어느 정도 끝나면 조금 이제 저희 아버지는 초록이 치매, 노인이 되기 전에 이제 치매인데, 최근에 이제 국가 치매 관리, 네, 치매 국가 책임제가 이제 끝났죠. 그래서 이제 4차 치매 국가 관리 기본 계획을 이제 수립하는데, 거기에 약간
초록이 치매 공공 근로 일자리가 2023년 계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일자리 하나 있으면 아버지 나와서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이 뭔가 초록이 치매가 시작되고 인지가 저하됐다고 해서 계속 이제 뭔가 사회에서 고립되고 그러면서 더 많이 아프고 더 상태가 악화됐는데 계속 이렇게 뭔가 사회에 참여하게 되고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있다면 좀 다른 커뮤니티 케어, 다른 데이케어 센터나 이런 지역 안에 돌봄 받는 것과 그런 일자리를 어느 정도 다니는 것,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이 맞춰지면 아버지가 충분히 나와서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최근 뭐 정부는 바뀌었지만 어쨌든 그런 정책 흐름과 맞춰서 올해 말쯤에 이렇게 좀 병원에 나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영케어로 모임과 영케어로 대한 활동 연대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그런 책을 내고 다양한 청소년 청년기에 돌봄을 했던 다양한 분들, 그게 이제 뭐 지금 10대 20대 뿐만이 아니라 이제 더 중장년이 되신 분들도 계신데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겠다 해서 모임을 만들었고요. 보통 이제 그냥 5명 정도, 6명, 5명 정도 이렇게 진행하는 소모임을 최근에 이제 공개 모임을 한번 열었어요. 그래서 좀 연령층은 상관없다. 그냥 혼자 모든 걸 다 짊어졌던 시기를 같이 돌아보고 싶은 분,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있지 않기 위해서 조금 사회적인 고민을 같이 하실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모임을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딱 이걸 어떤 단체 형식으로 만들지 않고 그냥 사모임 형태로 진행하고 있어서 아직은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는 없고요. 네, 향후에 조금 이제 2월 달에 이제 가족돌봄 청년 지원이라는 게 발표가 됐어요. 근데 이제 가장 큰 우려는 그게 과연 진짜 잘 될까? 그러니까 정부가 막상 시행을 했는데 민간에서 뭔가 그렇게 호응이 없다면 그건 결국에 실패한 정책이고 해도 뭐 안 되네 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정책의 흐름도 조금 좀 이렇게 가끔 보이거나 하면은 관심과 비판을 같이 주시는 거, 그게 이제 지금은 가장 확실한 연대 방식일 것 같고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후원을 하고 싶다 이런 연락도 오는데 제가 단체 형식을 갖추거나 이런 건 아니다 보니까 아직은 고민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어쨌든 뭐 이 전 정권이 시작하기 전에 돌봄이라는 게 돌봄의 국가 책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3가지 그 정책이 있었잖아요. 커뮤니티 케어,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원, 그 다음에 이제 그 치매 국가 관리 책임제, 치매 국가 책임제였는데 사실 이 정책의 행방이 어떻게 될지는 구체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좀 아픔이나 돌봄을 인정하면서 같이 더불어 살 수 있게 하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제 그 의료산업이나 혹은 더 다양한 그런 헬스케어에 가까운 방식으로만 더 이렇게 전환하는 건 아닌지, 치매 관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치매 관리라는 게 어쩌면 우리가 치매여도 인지가 저하돼도 이 공동체에 잘 살 수 있어라는 합의 기반이 있기 때문에 공공 일자리도 만들자고 하는 건데 요거를 막 이제 그 의사 중심으로 뭐 좀 치매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 관점으로 이제 그런 예산이 다 들어간다거나 하면 사실은 지금까지 5년 동안 해왔던 게 도루묵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는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치 활동 하실 계획이 있냐라고 질문을 주셨고, 그 정치 활동 계획과 그 다음에 최근 읽는 책이 있다면 이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치 활동 계획은 없습니다. 근데 약간 고민은 뭐냐면 보통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의제를 만들고 하는 사람이 제도 정치를 하는 거 말고 다른 모습으로도 좀 살 수 있다는 걸 저는 좀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저는 애초에 이거를 의제화하고 논의하고 변화시키겠다라고 했을 때 제 역할을 작가라고 상정했었고 앞으로도 작가로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라는 걸 계속 일단 한번 실험해보고 싶은 게 저한테는 엄청 큰 역할이어서 제도 정치를
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네. 아쉽다고 하시네요. 아쉽네요. 아, 아쉽네요. 아이고, 네. 네, 앞으로 더 좋은 책으로 만나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최근 읽는 책은, 네, 그냥, 그 존 버거의 제7의 인간이라는 이제 루포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 이주노동을 다룬 책이고요. 그, 최근에 이제 이주노동 관련해서, 계절노동 관련해서 이제 다음 어떤 집필을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읽고 있는 책입니다. 네, 그러면 네. 우리 조기현 작가님께 박수 한번 크게.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들어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